이 들을 때는 이해가 돼. 또 문제 보다 보면 좀 상대성 이론하고 상대성 이론은 알아야 될 내용이라도 적지. 연력학은 좀 내용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잘 봅시다. 74페이지. 이래도 연력학 저번에 시험 안 봤지 학교에서. 색감에서 잘 들어봅시다. 여기는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PV는 nRT라는 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PV는 nRT. 재원아, P가 뭐지? 이거는 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P가 뭐지? P 몰라? P는 압력, 프레셔, 압력. V는 B나 그냥 부피. N은 분자수, R은 상수, T는 뭐지? 절대 없는. 절대 없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지만 화학 초과만 되게 많이 써. PV, nRT 중에 다 R은 상수고요. 나머지가 이제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를 대입을 하면 나머지 하나가 구해지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물리원 연력학에서는 대입해갖고 구하는 용도가 아니고 기체가 PV는 nRT라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문제에서는 R은 원래 상수고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기체 분자수도 안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일정해. 그럼 둘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가 압력이나 부피가 변하면 온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일정한 압력이야. P가 그냥 고정되어 있어. 그 상태에서 부피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아. 이게 돼? 이게 안 된다니까. 문제에서 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온도 얘기 없는데 어떻게 알지? 라는 거는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알겠네. 기체가 변하게 되었을 때 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올라갔는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내려갔는지 뭐 그런 거에 넣고 확인할 때 쓰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기체가 온도는 일정했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났대. 그럼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네. 선생님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왜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늘어났다. 문제는 상황이 주어져.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압력이 일정할 수 있나? 아니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압력이 내려가줘야지 이 등식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PV의 nRT는 기체가 상태 그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나 이런 게 변할 때 벗어날 수 없는 얘기잖아. 항상 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는 무조건 같이 올라가야 돼. 이런 상황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기체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 밑에 이제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이런 거 눈으로 보면 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과 열을 구분하는 거야. 1과 열. 거기 보면 1 해갖고 W는 P 델타 V 해가지고 이제 공식부터 하나 등장을 하는데 공식부터 보지 말고 기체가 일을 하였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기체가 일을 하였다. 기체가 일을 하였다. 물리에서 기체가 일을 하였다 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표현이다? 죄송해요, 기억나?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부피 변화. 그치? 부피가 어떻게 됐단 말이야? 터져요. 그치?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렇게 보통 피스톤 안에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기체가
피스톤을 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경우 기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데 보통 그냥 줄여서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말은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내가 문제 풀려보면은 야, 기체 이렇게 하면서 일했잖아. 왜요? 부피가 증가하면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야.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였다라고 하면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고 기체가 일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일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문제에서 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일을 하였다, 혹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부피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단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단 외부 압력이 0이거나 또는 단순 혼합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야. 예전에 이 예외적인 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좀 출제 빈도가 줄기는 했어도 학교별로 랜덤으로 한 학교 정도는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만 써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거든. 외부 압력이 0인 상황은 이런 거야. 이렇게 고정해놨는데 여기가 진공. 이러면은 떼면은 여기 있는 기체가 밀고 올라가는데 외부 압력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돼. 그래서 외부 압력이 0일 때는 일을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진공 속으로 퍼져나가거나 밀고 갈 때 일을 안 하게 돼. 단순 혼합도 일을 하지 않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야. 여기 A 기체가 들어있고 B 기체가 들어있어. 컵을 잠궈야 컵을 열면 어떻게 돼? 기체는 확산을 하니까 A가 섞이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A, B는 일을 하지 않은 거야. A, B가 서로 민 게 아니고 틈새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밀고 간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풀었더니 A가 B 쪽으로 피스톤을 밀고 갔어.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A가 일을 한 거야. B는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럼 B는 일을 받았다가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섞이는 거고 그냥. 섞이는 경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톤을 마주하고 밀어야 돼. 단 피스톤 건너편이 진공이면 또 일이 아니야. 물론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갑자기 허리를 찔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어딘가에 써도 되면 곧 지워질 녀석 중에 하나야. 물론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보면 되긴 하겠지. 부파가 된다고 보이지? 부피. 그치? 우리가 있잖아. 에너지라는 건 보통 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 어떤 실린더 안에 기체가 있으면 이 기체의 에너지 출입이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야. 이 단원의 핵심이거든. 일로도 출입이 가능하고 열로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이 기체에 에너지를 가해주고 싶어. 에너지를 주고 싶어. 그러면 열을 가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돼? 가열을 하는 거야.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야. 근데 열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얘한테 에너지를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체를 위해서 눌러서 압축을 하면 돼. 그럼 이 기체가 일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받으나 열을 받으나 에너지는 받은 거야. 반대로 이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싶은데 열로 방출하려면 어떻게 돼? 냉각되면서 밖으로 열을 뿜어내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식으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내부 에너지를 소모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항상 이 기체는 압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 얘가 외부에서 피스톤으로 누가 밀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체는 어떻게 돼? 일 형태로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에서는 일 형태의 에너지를 받았다고 표현을 안 써. 그냥 외부에서 기체 일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에너지는 일 에너지와 열 에너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편해요. 외부에서 기체 일을 해줘. 예를 들어 50줄 에너지 단위는 줄을 쓰지. 50줄만큼 일을 해주면 이 기체는 50줄만큼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열을 방출하지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돼? 50줄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50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꼭 눌러주는 과정에서 이 기체가 바깥에 열을 방출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열을 30줄만큼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50줄만큼 에너지를 받았지만 일의 형태로 30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했어. 열의 형태로. 그럼 이 기체는 어떻게 돼? 50 받아서 30은 뱉었으니까 20만 먹은 거죠. 그치? 이런 경우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20줄만큼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단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에너지 변화, 일의 출입, 열의 출입이거든. 이렇게만 시험문제 나오면 되게 간단한데 표현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을 뿐인 거야. 표현이 훨씬 더. 문자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그래서 니네는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 기체는 위에서 눌러주면 에너지를 받는 거고 기체가 팽창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치? 열을 가해주면 에너지를 받는 거고 열을 방출해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일을 만약에 받거나 일을 했을 때 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식이 W는 P 델타 V. P 델타 V라고 돼 있는데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만이야. 원래 일의 크기는 P 델타 V가 아니고 X축이 P, Y축이 V로 된 그래프에서 기체가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 현재 부피는 여기고 현재 압력은 여기야. 이 초기 상태에서 기체가 이렇게 되었다. 보통 화살표가 있어. 이렇게 되어. 그럼 어떻게 되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부피가 1리터고 여기가 3리터고 압력이 2기압이다 라고 한다면 1리터 2기압을 유지하면서 1리터에서 3리터의 상태로 부피가 팽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체가 해준 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랫부분에 넓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기체는 2 곱하기 2니까 4만큼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정확히는 4,000줄인데 그건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근데 꼭 기체가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부피가 커지는 동안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2 곱하기 2가 좀 큰일 나. 이때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지 해준 일의 크기죠. 그래서 기본 공식은 P 델타 V이긴 한데 이거는 일정한 압력일 때만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P 곱하기 델타 V P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일은 P, V 그래프에서 넓이 값이야. 넓이 값. 이걸 일의 크기라고 얘기한다. 일의 크기. 근데 보통 그래프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만 이 연력학에서는 기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화살표가 늘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가. 거기서 보니까 여기는 화살표가 안 그려놨는데 원래는 화살표가 다 그려져 있어.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래쪽의 넓이만큼 부피가 어떻게 돼? 이 선을 따라가면 부피가 우지하게 보이냐? 여기서 이리로 가는 동안에 y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동안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기체가 일을 했다가 되죠. 이만큼의 넓이만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가 돼요. 근데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피가 여기서 이리로 간 거니까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래쪽의 넓이만큼. 넓이를 구해도 부피가 커지는지 부피가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왼쪽 페이지의 내용이야. 74페이지. 근데 거기 보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경우에는 아랫부분의 넓이를 보통 문제에서 주어주죠. 그렇게 하면 되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순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순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죠.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일을 했다가 이만큼은 일을 다시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다가 에너지 일부는 돌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요만큼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일의 크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했어? 이제 안 아파? 코로나야? 머리 아팠어? 머리 아팠어? 누가 머리 아프고 있어? 코로나네. 코로나는 아니야? 병정보가 확진자 이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맞을걸요. 코로나에 온 사람. 이걸 뭐 생각보다 더 1월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 중간에 터져가지고 더 난리였지.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 실제로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부 에너지를 딱 하고 구하는 경우는 잘 없어. 구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일단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부 에너지는 거기 비례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식을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부 에너지야. 이게 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여기 이거는 뭐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고 여기 N은 기체 분자 수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체는 분자 수가 많으면 내부 에너지가 큰 거야. 분자 수가 많으면.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큰 거야. 온도가 크면. 근데 이렇게 써먹으면 좀 써먹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 네. 그냥 기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체는 온도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으면 100켈빈인 녀석하고 200켈빈 녀석이 있으면 자, 얘로 보여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절대 온도가 2배 차이 나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딱 2배가 차이 나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 가끔 선생님들이 변태 같아갖고 평균 속도는 거기 나와 있지도 않은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 루트 씌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건 같은 종류의 기체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1대2면 내부 에너지가 1대1일 가능성은 높은데
기체 분자수가 많으면 거기서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기체 분자수가 만약에 얘네 둘이가 뭐 2대 1이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야? 100켈빈 기체랑 200켈빈 기체랑 두 기체가 있는데 B 기체보다 A 기체가 분자수는 2배로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여기에 이거 곱한 걸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2대 2. 지금 1대 1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도도리피처럼 돌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분자수가 일정할 때는 그러니까 두 기체를 비교하는데 분자수가 생각 고려 안 할 때는 온도랑 뭐랑 정확하게 비례관계냐면 운동 에너지랑 비례관계. 그러니까 온도가 같은 기체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런 거예요. 온도가 2배로 높은 기체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배로 높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분자수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 높은 쪽이 내부 에너지도 크다라고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두 기체 분자수가 다르다면 운동 에너지 B에다가 분자수를 곱해가지고 내부 에너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 조금 은근히 어려워요. 난 이게 왜 어렵나 했는데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봐주세요. 공식으로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갖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수능 특강 펴보면 이거 문제가 있어. 기체 중에서 내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대부분의 문제는 있잖아 거의 이 상황에서 피스톤 안에 기체를 넣어놓고 요 안에서 기체가 피스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 요 상황에서는 이 안에 기체 뭐는 절대 안 변하냐면 그치? 기체 분자수는 절대 안 변한단 말이야. 피스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는 분자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없겠죠, 그렇죠? 나중에 뭐 화학과 한 3학년쯤 가면 이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안에서 화학 반응에서 분자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해야 돼. 안 가면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분자수는 일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 보면 제일 간단하냐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뭘 보는 거야? 온도가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온도. 반대로 여기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라는 말은 뭐랑 같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랑 같은 거야. 이게 여기에 계산은 별로 없는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피스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원래 이건 잘 안 적어주는데 이것도 하도 물어봐서 내가 적어주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라는 말은 뭐랑 같다고? 온도. 그치? 온도가 올라갔다. 같은 말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보기에는 무조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니 감소했니를 자꾸 물어봐. 문제 풀다 보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위쪽에 해석해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밑에 보기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랑 온도가 올라감이랑 같은 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우진아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런 일도 안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외부에서 에너지 출입을 해도 받은 만큼 방출하거나 방출한 만큼 다시 받거나 이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는 게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온도만 변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으로 가야 돼요. 내부 에너지가 하나 더 적어줄게. 내부 에너지가 일정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온도는 일정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다 했어요. 다 했어. 이제 식 하나만 더 설명하면 하고 네 가지 상황만 공부하면 되는데 저 식은 별로 안 좋아. 쓰레기같은 식이어가지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식 나온 건 니네 물리에서 회색 박스 안에 식 나온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단원에서도 선생님 굳이 식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식은 그냥 물리학자들이 말길게 하기 싫어서 축약해 놓은 거지. 니네는 이 회색 박스에 있는 식을 외워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런 형태로도 보지만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근데 식부터 외우지 말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우리 졸리냐? 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쳐서 들면 괜찮아. 졸고 한 번 더 들으면 되잖아. 녹화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기체는 열로서 에너지를 출입할 수 있고, 그지? 압축되거나 팽창될 때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는 출입 경로가 두 가지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기체가 위에서 눌렀어. 누르면 어떻게 돼?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게 되지. 예를 들어 50줄만큼의 일이 전달이 됐어.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열을 방출했대. 네, 이런 누가 물어보죠. 왜 방출했어요? 왜 방출한 게 아니고 그냥 방출했대. 여기까지는 놓고 해석하는 거야. 30줄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대. 아까 전에 한 거야. 그러면 지원아,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변화없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델타 U, U는 여기서 쓴 U는 그냥 내부 에너지의 충량을 의미하는 거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20줄이야. 근데 받았으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20줄만큼 늘어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면 열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문자로 표시하면 Q는 30줄이야. 근데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받을 때 플러스 열을 방출할 때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는 발열이야, 발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흡열이 되는 거야. 거꾸로. 미안. 마이너스는 발열이고 플러스는 흡열이거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30줄만큼 열로 버리는 거니까 발열이 어떻게 돼? 발열이죠.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0줄이야.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했는지는 따지지 마. 그냥 어차피 정확히 나름이야. 정확히 나름인데 그냥 약속한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래. 얘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게 얘 입장에서는 열이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정한 거야. 자, 1은 어떻게 정하느냐? 1은 이 경우에 50줄만큼 받았는데 한 50줄이겠지. 근데 1도 똑같아. 부호를 정해줄 수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약속의 부호는 뭐냐면 플러스는 1을 한 것과 받은 것과 플러스는 한 거. 그렇지. 플러스는 1을 함이야. 마이너스는 1을 받은 거야. 이 경우에는 1을 받았지. 네.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0줄이야. 마이너스 50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델타 U랑 Q랑 W 사이의 관계식을 세워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플러스 20, 이거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빼면 되지 않나? 그치? 그럼 이 식이 나왔잖아. 그치? 이 값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Q 빼기 W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있잖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식을 만들어서 그렇지 아무 상황에서 만들어도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기체가 50줄만큼 열을 가해주고 그때 팽창해갖고 30줄만큼 일을 한다고 치자. 그럼 아까 전에 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열로 50줄 받아갖고 30줄은 일하다가 썼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20만. 그치. 20줄만큼 증가하지.
근데 열을 받았어. 받은 걸 뭘로 하기로 했어? 흡열이지. 흡열이니까 Q는 플러스 플러스 50줄. 그리고 일한 걸 또 플러스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W는 플러스 30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공식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돼? 50에서 30 빼야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 Q 마이너스 W가 되죠.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근데 내가 왜 식을 강조 안 하냐? 저번에 진로 나왔을 때 한번 문제 푼 사람은 있겠지만 Q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 W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문제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20줄만큼 증가했다, 감소했다. 기체는 50줄만큼 열을 방출했다, 흡수하였다. 기체는 30줄만큼 외부에 일을 하였다, 혹은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밖에 안 해. 그러니까 막 부호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괜히 그 회색 박스 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면 니들 그거 딱 보고 아무 때나 숫자 때려 넣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단어는 수식에 숫자 때려 넣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분명히 50줄만큼 일을 가해줬어.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40줄만큼만 증가했대.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인 거야? 희망금 일을 방출한 게 1로서 50줄을 가해준 거니까 10줄은 어디 간 거야? 열로서 방출을 했던 거야.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간 거랑 총량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5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줬어. 1의 형태로 가해줬는데 얘가 저 30줄밖에 내부 에너지 증가 안 했는데요. 나머지 어디 갔어? 전 몰라요. 열로 방출했지? 아니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에너지 출입한 거 보면 총량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식이 이 식일 뿐인 거지. 어떤 물리학자도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서 그냥 대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 안 해. 역학대랑 똑같아. 운동력 확대나 연력 확대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호로 굳이 쓰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호 막 외우고 있어야 되는 필요는 굳이 없어요. 굳이 필요는 없는 식이야.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했을 뿐. 어떻게 된다? Q는 델타 U 마이너스 W인가? 그렇게 되겠지, 그치? 델타 U 플러스 W? 내가 델타 U는 Q 마이너스 W니까. 그치? 이것까지가 연력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도 밑에 이제 네 가지 예를 보면서 정리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밑에 연력학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 이제 네 가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 여기 싹 지우고 갈 거니까 필요한 사람은 적으세요. 이건 적을 필요 없어. 지워버려.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추론하자. 첫 번째로 거기 뭐냐? 등적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지 상황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기본 상황이지 네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등압도 있고 기본 등온도 있고 단열도 있고 이 네 가지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야. 첫 번째 이제 등적 과정을 보세요. 등적. 기체가 PV 그래프에서 봤을 때 등적이라는 거 봐요. 등적. 적이 부피야, 부피. 최적할 때 적자거든. 등적이라는 건 문제에서 나와 있지만 부피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걸 글로 써놓은 거.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부피가 안 변해? 전에 하지. x축이 부피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등적이 아닌 거야. 등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좌우가 부피니까 좌우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두 점을 따라 움직일 때 V값 변화 없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가는 경우, 이 경우를 등적 과정이라고 하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 내려가는 건 정반대니까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끔 이러죠.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등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기체한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자,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정한 부피일 때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냐면, 기체가 일정한 부피일 때 압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거죠.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면서 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무조건 증가해야 돼? 분자수가 증가해야 돼? 아니요. 분자수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치? 이거 전부 다 실린더에 가둬놓고 하는 거야. 부피 안 변하게 할 거면 여기다가 딱 고정장치 걸어놓으면 되죠. 그래 놓고 지금 이거 초록색 화살표 따라가게 되면은 부피를 안 변하면서 압력이 올라간대. 그럼 부피가 가만히 있으면서 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n하고 r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진아 뭐가 올라가야 될까요? T. 뭐가? 절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절대 온도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델타 V가 0인 상황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P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온도가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온도 왜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피에서 압력이 올라가려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기체 방정식을 절대로 어긋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지? 내부 에너지가 그렇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요건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 좀 안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열은 잘 모르겠는데 부피가 변한 적이 없다는 거는 일을 받았다는 걸 했다는 거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즉 이거는 일이 없다. 일이 0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봤잖아요. 기체는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1 아니면 열인데 지금 내부 에너지가 분명히 증가했대. 일을 안 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한 게 없고 일했니? 아니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니? 50줄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건 50줄만큼 50줄만큼 열을 흡수했다는 거야. 50줄만큼 에너지 보존해줘요. 일을 한 적이 없어. 돈을 너 돈 썼어? 돈 안 썼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너 돈을 준 거잖아, 그렇지? 밖에서 50줄만큼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일은 안 했다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열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엮어갖고 뭐를 하면 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이 등적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제가 다 문장으로만 써주니까 헷갈려. 내부 에너지 증가 변화량은 뭐랑 같아? 열에 출입하고 완벽하게 같은 거야. 식으로 표현하자면 델타 U는 Q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델타 U는 Q 마이너스 W가 되는데 W가 0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지 마. 다 물어본단 말이야. 얘는 다 물어보고. 자, 이 과정에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다. 맞았어, 틀렸어? 이 과정에서 왜?
기체 운동 에너지는 아까 전에 뭐가 증가하면 증가한다고 그랬지? 온도. 그치?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거든? 온도가 증가하잖아. 온도 변하죠? 온도 어디 있어요? 온도 요거. V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올라가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해요. 근데 E라고 열을 따져보니까 부피 안 변했네? 일을 한 적은 없어. 받은 적도 없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을 흡수를 무조건 한 거다.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빙글빙글 돌리다가 방금 나왔던 말들이 다 떠오른다면 등전 과정은 마스터가 하게 된 거야. 저번 해줬을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했습니다. 녹화하는 버전이기도 하고 뒀다가 두고두고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압. 등압은 기체가 부피 변화는 뭐 있어도 되겠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압력. 그렇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보면 Y축이 압력이니까 압력이 안 변하려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압력이 감소한 거니까 등압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수평한 두 점 사이를 이렇게 가는 거죠. 요 선 따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고 Y축이 X축이 부피니까 요 선 따라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기준을 설명할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것도 역시 기체가 온도에 대한 정보는 그래프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PV는 NRT 자꾸 살펴보는 거야. PV는 NRT를 보면 기체가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에 저 녹색 선 따라가려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커져야 돼. 그럼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어떻게 돼?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압력 변화가 없으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분석을 해요. 왜 부피 증가가 아니고 아니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나머지 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PV는 NRT에 의해서 온도가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막 생각해도 뭐 온도 왜 증가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왜? PV는 NRT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할 것 같다 그랬지? 내부 에너지 증가. 그렇지. 이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자, 부피가 증가했다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지? 일을 했다. 아까 전에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면은 외부에다가 일을 한 게 되는 거야. 외부에다 일을 했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일하면서 밖으로 방출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 예로 문자로만 너무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을 한 거야. 50줄만큼 바깥에다가 일을 해줬대. 근데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증가했다잖아. 내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30줄만큼 증가했대. 50원을 썼는데 주머니에 30원이 늘어났대. 말이 돼? 안 돼요. 되게 해야지. 되게 해야지. 엘리어카 제일 법칙을 따라가니까 되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50원을 썼는데 돈이 아까보다 30원이 늘어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넣어줘요. 그렇지. 내가 아까 전에 50원 쓴 거보다 누가 80원을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30원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일을 했으니까 일을 방출했으니까 그렇지?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열밖에 없는 거야. 열을 80줄만큼 흡수를 하고 일을 50줄만큼 해버리면 30줄이 늘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걸 숫자로 예를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니네한테는 이건 안 가르쳐주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 기체가 흡수한 열의 크기와 같다. 맞아? 아니. 집중. 졸린 사람들 집중하라고.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 재원아 기체가 흡수한 열의 크기와 같다. 맞아? 지금 한 일의 크기가 써져 있는 게 얼마야? 50J지. 흡수한 열의 크기와 같다. 맞아? 안 맞아. 왜? 30원이 늘어났잖아. 그치? 쓴 돈보다 버린 돈이 더 큰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맞는 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체가 한 일은 보다 흡수한 열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압 과정에서 대표적인 등압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 중에 하나야. 등적 과정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열의 출입량이 같다면 등압 팽창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한 일보다 흡수한 열의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열 압축은 정반대야. 모든 게 반대가 돼. 기체가 단열 압축 단열이 등압 과정에서 이건 내가 쓰지는 않을게. 집중해서 한번 봐봐.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 주황색까지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걸 줄어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온도는 줄어들어. 그렇지 내려가야 되지.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지. 근데 부피가 줄었다는 거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는 거야. 일 받아라 하고 이제 기체를 준 거야, 그렇지? 일을 줬는데 내부에 감소했어. 그 말은 어떻게 돼? 일 준 거 이상으로 더 빠져나갔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체가 받은 일의 크기보다 방출한 열의 크기가 더 커요. 크죠. 크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거꾸로도 꼭 해봐. 거꾸로 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상 보든지 아니면 생각 다시 보. 이게 양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리고 순서를 자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순서가 아니야. 여기의 정보는 이걸 먼저 해석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석해도 돼. 이 두 가지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추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정확하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상황 혹은 세 가지 정도 상황을 섞어놓고 한 문제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 한 일의 크기는 뭐 흡수한 열의 크기하고 같다, 크다, 작다, 작고 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거지. 따로따로 보면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지 잘 고민해보세요. 한꺼번에 4개를 하면 힘들지만 이거는 잘라서 하면 안 돼. 자, 이번에 등온을 해보자. 등온. 등압 과정에서 하나 설명 안 했어. 미안. 이게 초록색 화살표로 간다면 이런 경우에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만약에 이 아랫부분에 P하고 V 그래프에서 숫자가 나와 있으면 해준 일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에서는 PV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등온 과정이지? 자, 이번에는 그래프 보기 전에 PV의 NRT를 먼저 한번 더 볼게. 자, PV의 NRT를 보면 N하고 R이 상수인데 등온 과정에서는 T도 변하지 않는데 N도 고정, R도 고정, T도 고정이야. 그럼 압력도 온도도 압력도 부피도 절대 변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T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부피가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압력이 줄어들려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PV의 nRT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으려면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이 말은 PV가 일정하다는 말은 아니야. P하고 V가 각각 일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V가 커지면 P는 내려가야 되고 V가 작아지면 P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P 곱하기 V는 일정한 거야.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부피가 변할 때는 V가 커질 때는 어떻게 돼? P가 줄어들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P 곱하기 V는 일정. X하고 Y 값을 곱한 값이 일정.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어떤 걸로 나와? 이거 이과잖아, 니네. 네. 유리함수.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P 곱하기 V는 일정 이러면 그래프가 이런 꼴이 나오는 거야. 이런 꼴로 나오죠. 이런 꼴로. 이런 꼴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완전 대놓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나 T1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선 따라가는 동안 온도가 변하지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인 거야. 아니면 문제에서 이 선을 따라가는 과정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에 온도는 일정하다 그러면은 대놓고 힌트를 줄 거야. 왜냐면 그냥 그래프만 던져보면 진짜 P 곱하기 V가 안 변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힌트를 주게 되어 있어. 아니면 이렇게라도 주게 되어 있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두 지점에 숫자가 나와 있어. 여기 P랑 여기 V랑 곱한 값이랑 여기 압력하고 여기 부피 곱한 값이 우리가 같게 나오는 거야. 보통 그 수준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 쉬워. 등온 과정이 제일 단순해. 풀이. 등온 과정은 어떻게 해요?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면 이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일을 하기는 하겠지. 그렇지? 네. 근데 등온이라는 게 뭐야? 온도가 안 변했다는 건 뭐가 안 변했다는 거야? 내부 에너지. 그치? 온도 이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선 따라가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일을 했어. 아이고! 하면 50줄만큼 일을 했어. 네.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었대. 너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어? 나 그냥 플러스 0줄 변한 적 없는데 이 말은 어떻게 돼? 일한 만큼 받은 거죠. 그치. 똑같은 크기의 열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가능?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 불가능을 따지라는 게 아니야. 이거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가능한데 니네가 그런 상황이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꾸 가능 불가능 소리를 하지. 이 가능 불가능 니네한테 따질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녹색 화살표를 그리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일을 분명히 하기는 했으나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건 일한 만큼 이게 무슨 말이야? 일한 만큼 열을 흡수했다. 혹은 반대로 이 선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받은 만큼 일을 했다. 혹은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방출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렇게 출입한 열의 크기와 기체가 한 혹은 받게 된 출입한 일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열을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되고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방출하는 상황이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 이거 문제에 완전책 문제만 풀어봐도 방금 내가 했던 문장들은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오게 돼 있어. 섞여 나오니까 짜증날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백지에다가 하나씩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야 돼. 대신에 이것만 딱 하면 진짜 끝이야. 나머지 내용은 별거 없거든. 마지막 단열은 PV는 nRT에 있는 뭐를 손대는 게 아니고 Q는 0, 즉 열 출입을 절대 없게 하겠다는 거야. 열 출입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줍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했다? 피스톤에다가 뭘 설치했다? 열이 들락날락 못하게 단열 장치를 설치했다. 단열되었다. 이렇게 많이 줘. 하지만 단열되었다고 해서 이 피스톤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단열된 상태에서도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부피를 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단열은 그래프를 먼저 보지 말고 이거 상황을 먼저 봐야 돼.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일단 일을 하긴 한 거야. 예를 들자면 뭐 50줄만큼 일을 했대. 그러면은 야, 너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감소했어? 얼마만큼 변했어? 라고 물어보면 일을 50줄만큼 했는데 단열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절대로 밖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열로 방출하는 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딱 일해준 것만큼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 그래서 내부 에너지 물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50줄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단열된 상황이 사실 쉬워. 만약에 꾹 눌러서 기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일을 해준 크기만큼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야. 일 받은 만큼 증가하고 일한 만큼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일해준 것만큼 까입니다 라는 뜻이거든. 일해준 것만큼 까입니다.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일의 출입량하고 같은 거야. 기체가 해준 일의 양 크기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기체가 받은 일의 크기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게 여기서 제일 자주 쓰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그래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PV 그래프에서 단열선은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열의 출입 없이 만약에 팽창을 하게 되면 열의 출입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무조건 까요. 내부 에너지가 까인다라는 말은 온도가 그치. 지금 나는 이제 팽창하는 상황을 감안했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커지려고 해도 어떻게 돼? 압력은 줄어들었잖아. 근데 단열 상황은 등온 상황하고 제일 비교되는 게 등온 상황에서는 T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V를 키워주면 압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야. 단열하고 비교해서 생각해요. 근데 단열 상황에서는 T는 일정하게가 아니야. 내부 에너지 까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T가 내려와야 돼. 그 상황에서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압력은 많이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단열선은 등온선하고 비교되게 이걸 이제 등온선이라고 하면 똑같이 팽창한다고 했을 때 압력 감소가 심하게 돼요. 그래서 단열선은 등온선보다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단열인지 등온인지 그냥 그래프 선만 띡 그려져 있으면 나도 구분이 잘 안 돼요. 문제에서 단열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나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가 P 곱하기 V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P 곱하기 V 값이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어요? 줄죠. 그래서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등온선하고 단열선은 이게 어렵지 않게 구분하게 보통 나오기는 하니까 지금 수업을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잊어버리기 전에 완전책 보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만 하나씩 더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뭐 끊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등적 과정에서는 일단 일을 안 해요. 그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는 열을 가해주면 열 가해준 만큼 그대로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등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등압 과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등온 과정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올라가거나 내려가. 부피가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올라간다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또 부피가 커졌다는 건 일을 했다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을 했다. 이거는 약간 느낌이 운동을 하면서 살이 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더 많이 먹어. 그치? 내가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했지만 그 이상의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등압 상황에서는 열을 많이 흡수해서 일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온 상황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과 열이 어떻게 되면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가 없어. 단열 과정은 어떻게 돼요? 열의 서포트를 못 받는 거야. 열을 받지 않고 팽창하거나 압축을 해야 돼.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깎아가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을 갖게 되면 고스란히 자기 내부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 단열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걸 한 그래프에다 그리면 이렇게 돼요. PV 그래프를 그리면 등점 말고 등압만 따지면 등압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등온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단열로 가면 이렇게 가. 같은 부피 변화를 봤을 때, 그치? 그럼 일의 크기는 단연 등압이 제일 커요. 대신 등압은 어떻게 돼? 일의 크기가 큰 대신에 일한 크기보다 흡수한 열의 크기가 더 커. 등온 과정은 어떻게 돼? 일을 조금 적게 하는 대신에 일한 크기와 흡수한 열의 크기가 같아.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은 더 적게 하게 되지만 얘는 열을 심지어 흡수를 하나도 안 하고 일만 해. 그러니까 단순히 셋 중에서 누가 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 가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는 그거에 준하는 실제 상황에서 열 효율을 올릴 수 있게 기관을 설계를 하죠. 그러니 이 법칙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 76페이지에 보면 단열 과정 해가지고 얘 나오니까 그거는 꼭 외워야 돼. 구름의 생성과 녹색 바람은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 됩니다.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은 단열 장치가 있어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이다 뚜껑 따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되는 건데 보통 기체가 급격하게 팽창하거나 급격하게 압축될 때는 거의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됩니다. 왜냐면 일이라는 거는 팽창하거나 압축하면 바로 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열이라는 거는 전달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체들이 보통 공기 같은 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급팽창을 하거나 갑자기 급압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열을 교환할 틈도 없이 일만 하거나 일만 받게 돼요. 보통 이제 사이다 뚜껑 빵 따면 김서린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빵 하니까 갑자기 밖으로 확 나와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열은 못 받고 일을 하게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허옇게 김이 보이는 거야. 단열 압축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거 자전거 펌프. 요새는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잘 없지만 푹 하면은 갑자기 빡 하고 압축을 하게 되면 열로 빠져나갈 틈도 없이 일을 받게 돼. 그러니까 압축된 공기가 따끈따끈해지는 거야. 그 따끈따끈한 공기가 계속 타이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바람 다 넣고 나서 자전거 타이어 만져보면 약간 미지근해.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실제로 손 대보면 알 정도로 조금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 봄, 가을 정도는 느껴져요. 여름은 원래 뜨거워서 잘 모르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그 정도로는 온도 변화가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꼭 풀어봐야 돼. 무조건 해봐야 돼. 쫄지 말고 해봐야 돼.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는 왜 문제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가 되는 사람은 진짜 쉽게 되고 된 것 같은 사람도 안 하게 되면은 금방 또 못 하게 되는 내용이라 꼭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 법칙도 설명합시다.
82페이지 연락체 2법칙 82페이지 연락체 2법칙 너 이거 집 들어? 진짜. 2법칙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얘기고 2법칙은 자연의 변화의 방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에너지 출입을 따졌을 때. 2법칙은 뭐냐면 모든 게 가능하진 않다는 거야.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방향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역 변화야, 가역 변화. 가역. 거꾸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가역이고 비가역. 거꾸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의 거의 대부분 변화는 비가역 변화예요. 굳이 이제 가역 변화를 찾자면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우리가 거기 보니까 공기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 같은 거. 공기장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제 공기장 없어도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왠지 알아? 마찰이 있어요. 마찰도 없어요. 근데 마찰을 없앨 방법은 또 없거든. 무슨 마찰이? 천장. 실이 달고 있는 실이 달고 있으니까 좀 움직이려면 여기서 삐걱삐걱 하잖아. 진짜 완벽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소리 하나 안 나야 돼.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안 나야 돼. 이게 움직이면 여기도 다 마찰이 일어나거든. 만약에 그것도 없고 공기장도 없으면 가역변화인데 실제로는 비가역변화인 거야. 점점 한 방향으로 가죠.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반대로는 안 돼. 이거 지금 가만히 뒀더니 점점 자기가 빨라지더니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해? 정확하게 말하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되는데 가만히 둬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역 과정은 절대로 그쪽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가능하죠. 거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돼? 기체의 확산. 한쪽에 넣어준 기체가 폭을 열면 양쪽이 쭉 퍼져버리는 거야. 반대로 퍼져있던 기체들이 갑자기 여기 우리 한쪽으로 다 모입시다 하면서 한쪽으로 저절로 모이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절로는 안 되지. 꽉꽉 이제 기체를 모아가지고 수고스럽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불가능은 아닌데 비가역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공기 중에서 진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점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다 멈춘다라는 거죠. 열의 이동. 열은 무조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밖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90도의 물이 있어. 90도의 물. 뜨거워. 그치? 근데 그 물은 한 방울이야. 80도의 물. 80도의 물도 뭐 90도보다는 덜 뜨겁지만 뜨겁잖아. 80도의 물은 한 트럭만큼 있어. 그럼 열의 총량을 따지면 어떻게 돼? 80도의 물이 총량은 훨씬 많은 건데 그래도 거기 있는 열을 90도의 물로 보낼 방법은 없잖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읽어보면 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표현이 다양하니까 그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의다. 즉 변화의 방향성은 어떤 특정한 곳을 가는 거야. 옛날에는 물리학자들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정의하고 났더니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혹은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읽어보면 돼. 별거 없으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가운데 그림 바로 밑에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있잖아. 거기만 좀 설명할게요.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야.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무질서도는 자연의 총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지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총 무질서도야. 언뜻 봤을 때 한 군데가 조금 질서 정연해진 걸로 보일 수는 있어도 총 무질서도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총 무질서도. 이거는 뭐 사회학이나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엄청 이렇게 규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다 뭐 이렇게 잘 질서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명씩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면은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연의 무질서도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죠. 이어폰 줄을 이쁘게 접어가지고 요새는 이어폰 줄 없는 거 많이 쓰지만 줄 이쁘게 접어갖고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내보면 나는 그렇게 묶어놓은 적도 없는데 막 지 혼자 묶여있는 게 그것도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 그 니네 집에서 딱히 어질리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방이 다 어질러져 있잖아. 그런 것도 자연의 법칙이죠. 엄마가 와서 수고스럽게 치우지 않는다면 무질서도를 감소하지 않죠. 설령 엄마가 수고스럽게 치워서 무질서도 감소한 것처럼 보여도 엄마가 수고스럽게 헥헥거리면서 치웠기 때문에 자연의 총 무질서도는 무조건 증가한다. 방을 좀 정리하는 동안 엄마가 무질서해진 거야. 엄마가 무질서해지면 빡쳐. 니네 때리고 방 좀 치워 라고 하겠지.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83페이지 아래 부분에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야. 거기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연역학 제2법칙은 한 문장으로 규정하기가 좀 힘들어. 보통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익숙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씩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합시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역시 연력학 법칙의 표현입니다. 한번 고리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요거는 추가 설명을 할게요. 4번 고리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연력학 제1법칙의 정의이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5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는 총량은 보존이 되고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늘 가능해요. 전기를 빛을 열로 이렇게 막 전환이 가능한데 항상 전환 과정에서는 로스가 일어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그리고 3번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뭐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냐면 82페이지에 왼쪽에 그 그림 중에서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 갇혀 있다가 이 콕을 열어주면 양쪽 다 똑같이 퍼진다 이거 있잖아. 이걸 보통 확률로 설명해요. 예를 들면 기체 분자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10개. 하면 왼쪽에 10개가 다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10개예요. 10개가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0개 들어있을 확률은 자연적으로 2분의 확률이 얼마일까? 10제곱. 그렇지. 2분의 1에 10승이야. 실제로는 기체 분자가 10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확률은 엄청 낮죠. 그러니까 왼쪽에 9개, 오른쪽에 1개 있을 확률. 똑같아요. 바로. 2분의 1 한번 더 요즘에는 주세요. 확통을 못해. 2분의 1 11제곱. 승우야. 어? 2분의 1 어떻게 되지? 아니요. 11 2분의 1에 10승. 곱하기 2. 답이 10. 10? 니가 경험을 잘 못해갖고 니네 우선 확통을 잘 안 하니까. 이거를 문자열 대열이라고 하는데 LR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LR 문자열에 있는데 거기서 10개 고르는 거야. 네. 하면은 L 10개, R 10개 고를 확률은 2분의 1의 10승이야.
L 9개, R 1개 고를 확률도 2분의 1의 10승이야. 왜냐면 하나씩 다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거를 배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번을 뽑으면 L 하고 마지막에 R을 뽑아도 L 9개, R 1개잖아. 아 그냥 R이 사이 들어가. R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10인 거야. 그래서 8, 2는 더 확률이 올라가. 2분의 1의 10승 곱하기 얼마냐? 82 아니야? 니네 이런 거 안 배우냐? 10팩인데 8팩, 2팩. 해요. 90, 45 이렇게. 결국에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똑같은 거. 5개나 9개가 결국 확률이 제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확률이 제일 높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두 말이야. 확률이 제일 높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따르면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일어나기 쉬운 경우의 수로 간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물론 미시세계로 가면 순간적으로 왼쪽 오른쪽 기체 문제를 따져보면 오른쪽이 한 개 더 많을 때도 있고 뭐 한 2개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왜? 그게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문제에서 저게 확률이 제일 높은 거다. 확률 계산을 안 시켜. 니네 확정도 못 하는데. 근데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면 저런 표현인 거야.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84로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되냐? 네. 84페이지에는 열기관의 열 효율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열 효율은 절대 100%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열기관이라는 건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열을 넣어주면 이 열의 일부가 1로 바뀌는 거야. 100% 1로 바뀌면 효율이 100%인데 실제로는 열을 넣어주면 빠져나오는 열이 있고 일부만 1로 바뀌어요. 에너지 보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Q1의 일부가 1로 바뀌고 Q1의 일부는 빠져나갈 열이 되기 때문에 Q1은 W 플러스 Q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법칙입니다. 보존의 법칙.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효율은 1을 보통 100%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효율은 열을 넣어준 것 중에서 1로 바뀐 만큼 이 열기관은 열을 배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열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거야. 피스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을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효율은 이피션시는 내가 넣어준 열분의 1로 바뀐 거. 이 효율입니다. 근데 이 식을 이용하면은 W는 Q1-Q2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1-Q1 분의 Q2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해하는 복잡한 식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죠. 100줄만큼 열을 넣어줬는데 일이 50줄만큼 발생한다면 50줄은 무조건 열이 빠져나가야 되고 열 효율은 0.5, 50%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별거 없어. 그치? 항상 열기관은 열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기체 피스톤 입장에서는 기체가 흡수한 열에 해당해요. Q2는 뭐냐면 기체가 방출한 열에 해당해요. 흡수한 열하고 방출한 열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발생한 일을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에서 흡수한 열하고 일을 구할 수 있다면 방출돼 버린 열도 계산할 수도 있겠고. 1법칙하고 연결해 갖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모두 열로 바꿀 수, 일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모두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일은 열로 바꿀 수 있냐면 결국 모든 에너지는 열로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은 일로 다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는 결국 열로 바뀌어요. 내가 소리 지르는 것도 끝없이 퍼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공기를 진동하다 보면 공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열로 다 전환되고 멀리 끝까지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제일 무질서도. 그렇죠. 그 열도 흩어진 형태가 가장 무질서한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여 있는 열, 난로 같은 열들은 거기 열이 나와서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면 열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이게 흩어진 형태가 가장 무질서죠. 지구에서 흩어진 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서 완전히 거의 에너지 밀도가 0에 가깝게 흩어지게 되죠. 그런 걸 다시 모아가지고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으려면 모으겠지만 모으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그 모을 에너지 그냥 쓰는 게 낫지. 자, 거기 보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기억하는 게 좋아. 카르노 기관은 실존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상해. 맞아. 어떤 피스톤에서 아까 전에 몇 가지 상황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관이 왜 이걸 자꾸 기체가 팽창하고 뭐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서도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랭크를 연결해가지고 이 기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이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회전 운동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바퀴에 연결돼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고 하는 거거든.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에서는 이 연력학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진짜 어려워. 이건 진짜 기초도 기초거든. 물론 물리가 어디든지 대학교 수준 가면 다 어렵긴 한데 연력학 토라는 거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연력학보다 더 어려운 게 몇 개 있어. 전자기하고 전자공학과 가면 진짜 완전 죽을 거야. 그리고 전자부터.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기계공학과나 토목공학과 가면 많이 하는 거거든. 유체역학. 진짜 어려워. 유체역학은 계산도 안 돼. 계산이 안 돼. 막 해고 적분식을 세우는데 적분이 안 돼. 모든 식이 적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제 계산기 분배가 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있잖아. 결국 기관이라는 건 내가 여기다 열을 공급해주면 기체가 막 팽창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기체는 무한히 팽창만 할 수는 없어. 기관 특성상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지. 그래서 보통 팽창과 압축을 반복하는데 카르노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만들면 등원 팽창을 한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등원 압축을 한 다음에 단열 압축을 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면 이론상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이론상 효율 최대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 카르노 기관은 무조건 이게 뭐다? 등온. 이게 뭐다? 단열. 다시 등온. 그리고 이게 단열이에요. 등온 단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까 배운 내용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추가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야. 등온선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하겠죠. 근데 아까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돼? 열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 에너지로 팽창을 해야 되니까 온도가 무조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무조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온도가 감소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온도가 낮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여기도 온도 일정하지. 근데 여기서 단열 압축하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고온, 여기를 저온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은 선이고 여기가 온도가 낮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단열 팽창하거나 단열 압축할 때 열의 출입이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이 없죠. 그러면 열기관이 열을 흡수하긴 흡수해야 되거든. 여기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등온 과정에서밖에 못하는 거야. 등온 과정에서 팽창하려면 어떻게 해? 일을 한 만큼 열을 흡수하고 압축돼서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등온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고 이 등온 압축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열비가 되는 거고 이게 카르노 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는 거야.
카르노 기관도 똑같이 이 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카르노 기관만 유일하게 1-Q1, Q2 대신에 T-T 고온, T 저온으로 해요. 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거는 엔트로피의 수식적 정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은 갑자기 1-T1분의 T2 고온의 온도, 절대온도로 저온의 온도를 갖다. 이론상 연료를 거의 100%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고온하고 저온은 엄청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온, 배기가스 빠져나가는 데를 절대온도 0대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온도를 만드는데도 또 에너지가 들잖아.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야. 카르노 기관도 연료율을 100%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 엔진도 최종적으로는 카르노 기관을 따라가고 싶어 하거든. 자동차 엔진에서 계속 냉각을 해주는 이유는 이게 식지 않으면 엔진이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도 있지만 결국 배기가스를 배출하면서 식혀주지 않으면 차가운 곳으로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기저기가 다 뜨거워버리면 열이 발생하는 곳하고 방출하는 곳하고 온도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효율이 무제한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군데를 식혀줘야 돼.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 아무튼 카르노 기관은 이게 끝이야. 카르노 기관에서는 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고 요때가 한 사이클 돌았을 때 해주는 일의 크기고 T1, T2 알면은 열효율 구할 수 있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만 설명하면 끝이야. 연구기관이라는 거는 들어봤을 거야.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무한히 작동하는 기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거는 니네가 들어본 연구기관은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 뭐 제일 유명한 거로는 1종 연구기관은 이런 거지. 물레방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돌아가면서 뒤에 물을 다시 퍼올려서 퍼올린 물이 내려가면서 다시 뒤에 물을 퍼올리고 뭐 이런 거.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돼? 돈다는 것 자체가 삐걱삐걱 하면서 결국 마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만약에 완벽하게 마찰이 없는 걸 만들었다고 쳐도 되게 웃긴다. 빙글빙글 돌잖아. 그럼 그거 어디다 쓸 건가? 그거 연결해가지고 발전기에 달아. 그럼 발전기에서 뭐가 생겨? 전기에너지 생기지. 그럼 에너지 전환됐잖아. 그럼 그게 계속 돌겠어? 안 돌지. 그 누가 안 돌려주면 에너지 느려지면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는 거는 아주 근사적으로 연구기관에 가까운 걸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갖가지 연구 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력에 의해서 슬금슬금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언젠가는 멈출 녀석들이고 그게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도 뭔가 그걸 동력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연구기관은 일종 연구기관에 무한히 작동하는 연구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1법칙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2종 연구기관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건데 2종 연구기관은 뭐냐면 이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열의 이동 방향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효율이 100%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 전기 콘센트 집에다 뭐 꽂아놓으면 그런 거 되게 많아. 인터넷 보면 사기지. 뭐 꽂아놓으면 몇만 원짜리 장치 콘센트에 꽂아놓으면 전기세가 10분의 1로 나온다고. 그게 가능하려면 그걸 꽂아서 전기세가 10분의 1로 나오는 게 진짜 가능하려면 에어컨도 10분의 1의 바람밖에 안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자기들 말로는 그걸 꽂으면은 전기 에너지 연료율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이 좋아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튼 효율성에 위배된 얘기를 하고 이종 연구기관에 가장 유명하게 나오는 건 이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 옆에 배 모양 있죠. 이 배는 무한 동력으로 가는 배인데 원리가 뭐냐면 따뜻한 바닷물의 앞에서 흡수를 해. 그럼 그 바닷물에 흡수한 열을 이용해서 얘는 보트는 앞으로 가고 열을 흡수했을 바닷물이 돼서 열을 뺏긴 거잖아. 열을 뺏긴 바닷물은 얼음이 돼서 뒤로 빠져나와.
뭔가 이상하면서도 그럴듯하면서도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면 어렵거든. 이게 뭐냐면 열의 이동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 따뜻한 바닷물에 있는 열이 모터를 돌릴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얼마 안 되는 열이 바닷물이 그 열이 모터를 돌릴 정도로 에너지가 스스로 모여주지 않는다. 열은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모여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법칙은 풀면 카르노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질문이 별로 없는데 카르노 기간도 이 포인트만 잘 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면 안 풀리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연력하게. 이 법칙이 앞에가 훨씬 내용이 많고 어려우니까 복습 여러 번 할 수 있게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먼저부터 쓴다. 꼭 복습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물리는 시간이